이건 피 냄새다. 실밥을 뜯자 종이가 떨어졌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험체 A-247, 신약 투여. 나는 외쳤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죽인 거였네. 그리고 며칠 뒤 특실 302호에서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30년 전 내 아들이 사라졌던 그 방에서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병원은 왜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 죽였는지 당신도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할멈, 이거나 빨아. 그 말이 세탁실 타일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도 부산 해운대의 한 요양병원 지하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손끝 감각만은 누구보다 예민한 세탁 노동자죠. 아침 6시 형광등 불빛 아래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세탁기에서 쏟아지는 섬유유연제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물에 불어 쭈글쭈글했죠. 30년 넘게 이 일을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동대문 시장에서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익힌 손끝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날 세탁물 더미 속에서 이상한 옷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명품 가운이었어요. 이탈리아산 실크였죠. 만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 고급스러운 무게감. 하지만 소매 끝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코에 가까이 댔어요. 냄새를 맡았죠. 섬유유연제 향 너머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 그리고 알코올 냄새. 30년 동안 온갖 얼룩을 빨아온 손이었어요. 이건 염색약이 아니었습니다. 피었죠. 혈액에 에탄올이 섞인 냄새였어요. 그때 세탁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병원 이사장 부인 윤성애 씨가 들어섰어요. 54인데도 피부가 하얗고 옷차림이 화려했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거 내 가운인데 뭐 하는 거야? 성애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어디서 묻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성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죠. 그건 염색약이야. 머리 염색하다가 튀었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아. 저는 다시 가운을 살폈습니다. 실밥 사이로 뭔가 보였어요. 종이 조각 같은 게 꿰매져 있었죠.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얇고 바스러질 것 같았죠. 이게 뭐예요, 사모님? 실밥 속의 종이가. 성희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가운을 낚아챘어요. 너 같은 늙은 손으로 만진 건 세탁이라 안 해. 오염이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성희 씨는 가운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턱에서 멈춰서더니 다시 돌아봤어요. 입 다물면 상여금 얹어줄게. 알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세탁실에는 다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물에 젖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하지만 이 손이 30년 동안 수천 벌의 옷을 빨았어요. 아들 교복도, 손자 기저귀도, 환자들 침대 시트도. 더러운 손이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냄새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혈액과 에탄올. 병원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하지만 왜 가운에 묻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밥 속 종이는 뭐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간병인 정혜 씨가 세탁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을 시간이었어요. 커피 한 잔 들고 와서는 수다를 떨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가 넘어도 9시가 넘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제가 먼저 정혜 씨를 찾아갔습니다. 3층 간병인 대기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혜 씨가 쓰던 사물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가방도 사진도 하나 남지 않았어요. 정혜 씨 어디 갔어요? 옆에 있던 젊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간병인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오늘 출근했더니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정혜 씨는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당직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정혜 씨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오늘 출근 안 했던데요. 간호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폐렴으로 돌아가셨대요. 어젯밤에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어요. 조용히 하세요. 병원 규정상 직원 사망 건은 외부에 알리면 안 돼요. 폐렴이라니요. 정혜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그래도 그렇다니까요. 유족이 시신 인수해 갔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매일 아침 얼굴을 보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 그날 오후 저는 몰래 행정실로 갔습니다. 직원 출입 기록부를 봤어요. 정혜 씨의 마지막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죠. 전날 밤 11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망 기록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도 없었고 유족 연락처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세탁실로 내려갔습니다. 전날 봤던 피 묻은 가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세탁 기록부를 뒤적였죠. 그 가운이 들어온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정혜 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과 겹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운에 묻은 피, 정혜 씨의 실종, 그리고 병원의 이상한 침묵. 모든 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세탁실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실습 간호사 장지호 씨가 들어왔어요.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죠. 평소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호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지호 씨, 정혜 씨 일 아세요? 지호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폐렴으로 급사했다는데 사망 기록이 없어요. 장례식장 연락처도 없고요. 그럼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지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 부인이 직접 정혜 씨 물건을 다 치우라고 지시했대요. 이사장 부인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 묻은 가운의 주인이 바로 이사장 부인 윤성애 씨였거든요. 지호 씨, 혹시 전날 밤 11시쯤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지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시간에 특실 쪽이 소란스러웠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요. 특실은 이사장 부인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이었죠. 저는 세탁 기록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그날 밤 특실에서 나온 세탁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침대 시트 5벌, 환자복 3벌, 그리고 가운 1벌.
모두 급하게 세탁 의뢰된 것들이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정혜 씨가 그날 밤 뭔가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였죠. 저는 가운에 묻은 피가 누구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밥 속에 꿰매진 종이가 무엇인지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탁실에 남아 있었어요. 기다렸죠. 누군가 증거를 없애러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세탁실에서 기다리던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석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세탁 기록부들이 가득했어요. 30년 전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1994년 12월. 그해 겨울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 병원에서 죽은 날이었죠.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갔어요. 12월 23일. 특실 302호. 급속 세탁 의뢰. 침대 시트 6벌, 환자복 4벌, 수술복 2벌. 모두 혈액 범벅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도 특실 302호에 있었어요. 26살이었죠.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원은 급성 폐렴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본 아들의 몸에는 이상한 주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문득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피비린내와 에탄올, 그리고 금속 냄새. 30년 전 아들의 시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피 묻은 가운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혜 씨가 가져갔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세탁실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캐비닛, 선반, 세탁기 뒤까지 다 살폈죠. 그때 지호 씨가 세탁실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오늘 또 환자 한 분이 급사하셨대요. 특실에서요. 또요. 어느 병실이에요? 302호예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아들이 죽은 바로 그 병실이었어요. 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원 특실 환자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지난 1년간만 해도 12명이에요. 12명이요. 네. 모두 노인 환자들이고요. 사망 원인은 전부 폐렴이나 심장마비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망 직전에 모두 특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치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기록에는 비타민 주사라고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반 비타민 주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기록부를 펼쳤어요. 30년 전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지호 씨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 아들도 특별 치료를 받고 죽었거든요. 지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혜 씨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고요.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피 묻은 가운, 환자 기록, 약물 내역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둘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세탁실에서 만났습니다. 지호 씨는 환자 기록을 몰래 복사해 왔어요. 저는 세탁물을 날짜별로 정리했죠. 냄새, 얼룩 패턴, 섬유 종류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실 환자들은 모두 입원 후 2주 안에 특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사흘 안에 사망했어요. 세탁물에서는 매번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혈액, 에탄올, 금속 냄새.
어느 날 밤 지호 씨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특실 환자들의 보험 가입 내역이에요.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입원 직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전부 병원 이사장 부인 윤성애 씨였습니다. 30억에서 50억까지였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죠.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호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피 묻은 가운과 약물 샘플이 필요해요. 어떻게 구하죠? 제가 특실 약품 보관함을 열어볼게요. 선생님은 가운을 찾아주세요. 저희는 각자 임무를 나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이사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탁실 할멈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지호라는 간호사랑 밤마다 만나더라고요. 성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처리해. 조용히. 남자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이사장이었죠. 그 순간 복도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어요. 차가운 두려움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 사모님께서 세탁실 박말순 씨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이사장실로 올라오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물에 젖은 앞치마를 벗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무릎도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원목 문이었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죠.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넓은 책상 뒤에 윤성애 씨가 앉아 있었어요. 들어와. 문 닫고. 성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성애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죠. 앉지 마. 서 있어. 예. 성희 씨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묵직해 보였죠. 그녀가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퍽 소리가 났어요. 500만 원 들어있어. 이거 받고 조용히 사표 내.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모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성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늙은 것들이 다 그래. 주제 파악을 못해. 당신이 뭘 안다고 병원 일에 참견이야. 저는 참견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밤마다 장지호랑 뭐 하는 거야? 환자 기록 뒤지고 세탁물 조사하고. 다 알아.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성혜 씨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펜꽂이가 흔들렸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병원이 욕먹게 생겼어. 30년 동안 세탁이나 하던 할멈이 뭘 안다고 설치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성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지만 역겨운 냄새였죠. 늙은 손이 뭘 안다고. 더러운 옷이나 빨던 손으로 감히 우릴 건드려. 당신 아들도 그랬어. 주제도 모르고 설쳤지.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들이요. 그래. 30년 전 그 교통사고 환자. 기억나? 시끄럽게 굴더니 조용해졌지. 뭐? 성혜 씨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당신이 제 아들을. 말순 씨, 성혜 씨가 제 얼굴에 바짝 다가왔어요. 증거 없으면 입 다물어. 알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500만 원. 제가 3개월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었죠. 하지만 이 돈으로 제 아들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소리가 나며 돈다발이 흩어졌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부자 손이 깨끗한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손이 깨끗한 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성혜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해고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혜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호 씨였어요. 선생님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지호 씨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호 씨, 저 해고당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저도 그만둘 거예요. 함께 경찰에 신고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호 씨는 계속 일하세요. 안에서 증거를 모아주세요. 저는 밖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어떻게요? 제 아들 죽음의 진실을 밝힐 겁니다. 30년 전 기록을 다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정혜 씨도 찾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어요. 무릎에 힘이 돌아왔죠. 62회를 살면서 가장 확실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구분 등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 세탁부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밝혀낼 어머니였습니다. 진실을 찾아낼 증인이었죠.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30년 동안 옷을 빤 손이었어요. 거칠고 투박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제 아들이 죽던 날이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죠.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죠.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깔려 있었어요. 특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냄새 속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죠. 피비린내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냄새, 금속 냄새. 제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손목에 이상한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멍도 들어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 가운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실밥이 터져 나와 있었죠. 유족분이시죠? 유감입니다만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이 왜 죽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요.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병증이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어요. 귀에서도요. 이게 폐렴이에요. 코피가 왜 나요? 귀에서도 피가 나왔잖아요. 그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거짓말 마세요. 제 아들한테 뭘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왔어요. 저를 복도로 끌어냈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도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때 의료 폐기물 수거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하얀 가운 한 벌이 구겨져 들어가 있었죠. 저는 일어나 가운을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소매 부분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봉제선이 뜯어져 나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았죠. 실밥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달려와 가운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의료 폐기물입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 돌려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가 가운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사진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실 302호 12월 23일 새벽 3시 가운 실밥 터짐 주사 자국 다수. 제가 적어둔 글씨였어요. 30년 전에 적었던 거였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며칠 전 발견한 피 묻은 가운도 똑같았어요. 실밥이 터져 있었고 봉제선이 뜯어져 나와 있었죠.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낡은 천 조각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 주운 가운 조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운을 가져갈 때 바닥에 떨어진 조각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거친 감촉이 느껴졌어요. 실밥 사이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같았어요. 제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죠. 손목에 이상한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멍도 들어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 가운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실밥이 터져 나와 있었죠. 유족분이시죠? 유감입니다만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들이 왜 죽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요.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병증이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어요. 귀에서도요. 이게 폐렴이에요. 코피가 왜 나요? 귀에서도 피가 나왔잖아요. 그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거짓말 마세요. 제 아들한테 뭘 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왔어요. 저를 복도로 끌어냈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을 위해서라도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때 의료 폐기물 수거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하얀 가운 한 벌이 구겨져 들어가 있었죠. 저는 일어나 가운을 꺼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소매 부분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봉제선이 뜯어져 나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았죠. 실밥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달려와 가운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의료 폐기물입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거 돌려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가 가운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침대 시트가 땀에 젖어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 사진이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뒤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실 302호 12월 23일 새벽 3시 가운 실밥 터짐 주사 자국 다수 제가 적어둔 글씨였어요. 30년 전에 적었던 거였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며칠 전 발견한 피 묻은 가운도 똑같았어요. 실밥이 터져 있었고 봉제선이 뜯어져 나와 있었죠.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낡은 천 조각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 주운 가운 조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운을 가져갈 때 바닥에 떨어진 조각이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거친 감촉이 느껴졌어요. 실밥 사이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었습니다. 바늘로 하나씩 뜯어냈어요. 30년 묵은 실이라 쉽게 끊어졌죠. 마지막 실을 풀자 안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실험체 번호 A-247 신약 투여 부작용 발생 12월 23일 손이 떨렸습니다. 실험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제 아들이 실험 대상이었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었어요. 아들은 폐렴으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한 거였죠. 종이를 꽂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발견한 피 묻은 가운에도 분명 똑같은 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누군가 가운 안에 증거를 숨겨왔던 겁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찾았습니다. 내일 만나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지호 씨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카페였어요. 손님이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지호 씨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문자 받고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증거를 찾으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주운 가운 조각이었어요. 안에서 나온 종이도 함께 꺼냈죠. 이거 봐요. 제 아들이 실험 대상이었어요. 지호 씨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실험체 번호. 이건 임상시험 기록이에요. 그런데 승인받지 않은 불법 실험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전 발견한 피 묻은 가운에도 똑같은 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 가운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사장실에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선생님, 위험해요. 들키면 괜찮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구석구석 다 알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해고당했지만 직원 출입구 비밀번호는 아직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세탁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소리가 크게 들렸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회계장부.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이었어요.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피 묻은 가운이었어요. 가운을 꺼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뻣뻣했어요. 피가 마르면서 굳어 있었죠. 소매 부분 실밥을 살폈습니다. 터져 있었어요. 안쪽에 뭔가 있는 게 느껴졌죠. 주머니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실밥을 하나씩 뜯어냈어요. 30년 전 했던 것처럼요. 손끝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실을 끊는 순간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종이였어요. 접혀 있었죠.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로 글씨가 보였어요. 생명보험증서 사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서를 자세히 봤죠. 피보험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영, 김순자, 이철수, 총 12명이었어요. 제 아들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란을 봤어요. 1인당 30억에서 50억이었죠. 수익자란에는 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성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환자들은 보험금을 위해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불법 약물 실험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증거는 가온 안에 숨겨져 세탁실로 내려보냈던 겁니다. 누군가 이 증거를 남기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발각될까봐 가온 속에 숨긴 거였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증서를 주머니에 넣었죠. 가온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성희 씨가 서 있었죠. 옆에 이사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역시 왔군. 성희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올 줄 알았어.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에 등이 닿았어요. 당신이 뭘 찾았는지 알아. 이사장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여줬어?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거짓말. 장지호한테 보여줬지. 그놈도 오늘 처리할 거야.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주머니 속 증서를 꽉 쥐었죠. 당신들이 제 아들을 죽였군요. 30년 전에도 지금도요. 그래. 성혜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은 돈이 될 만한 실험체였어.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놈들 목숨이 얼마나 싸게 먹히는 줄 알아. 그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성희 씨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래, 괴물이지. 그런데 뭐. 이 세상은 괴물이 먹고 사는 곳이야. 당신 같은 선한 사람들은 그냥 먹잇감일 뿐이지. 이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올라와. 처리할 게 있어. 저는 창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4층이었죠. 뛰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경비원들이 들어왔죠.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들어섰죠. 맨 앞에 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경찰관이 이사장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성애 씨, 이사장 윤철호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성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이게 증거예요. 12명을 죽였어요. 제 아들 포함해서요. 경찰관이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호 씨가 저를 부축했어요.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끝난 거였어요. 긴 싸움이 끝났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방송국 중계차 5대가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도 서너 대 보였어요. 저는 병원 정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더 이상 세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어요. 말순 선생님, 이쪽 좀 봐주세요.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몰려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어떻게 냄새만으로 사건을 알아차리셨어요? 30년 동안 세탁일을 했습니다. 손끝과 코로 섬유를 읽어왔어요. 피 냄새, 알코올 냄새, 금속 냄새. 모두 제 아들이 죽던 날 맡았던 냄새였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저를 향했어요. 아드님도 피해자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불법 약물 실험이요.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그날 오후 검찰이 병원을 전면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지호 씨와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죠. 컴퓨터도 압수해 갔습니다. 약품 보관함도 통째로 옮겨졌어요. 특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형사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 주사기들이 가득했죠. 불법 약물 다 나왔습니다. 환자 기록도 확보했고요.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호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거실 TV를 켰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30년간 자행된 보험 사기와 불법 인체 실험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2명. 보험금 총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전경이 나왔어요. 그 다음 제 모습이 나왔죠.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가난하면 눈은 못 써도 손끝은 진실을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윤성이와 이사장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장면이었어요.
성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호 씨도 옆에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석에 윤성희와 이사장이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의자 윤성희, 윤철호, 보험 사기, 살인, 불법 인체 실험, 증거 인멸 혐의가 인정됩니다. 구속을 허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성희 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사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죠. 그저 공허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법정을 나오는데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말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제 아들한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진실을 밝혔다고.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자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한 달 후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탁실에 들렀어요. 형광등이 꺼져 있었죠. 세탁기도 멈춰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어요. 손으로 세탁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손끝에 닿았어요. 30년 동안 매일 만졌던 기계였죠. 수없이 옷을 빨았던 곳이었습니다. 선반 위에 낡은 기록부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뒀던 거였죠. 펼쳐봤습니다. 날짜, 섬유 종류, 냄새 패턴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기록들이 증거가 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됐죠. 손끝으로 쓴 진실이었어요. 세탁실을 나오는데 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새 병원에 취직했어요. 정직한 곳이에요. 다행이에요. 지호 씨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쉬어야죠. 62인데 이제 좀 쉬어야 해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곳이었거든요.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말순 선생님이시죠? 저는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됐어요.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의 경험과 손끝 감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바닷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2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였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거칠고 투박했어요. 하지만 이 손이 위선을 찢었습니다. 부자들의 거짓을 벗겨냈어요. 가난한 손끝이 당신네 위선을 찢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병원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부산시립요양병원이 되었죠. 현수막이 새로 걸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저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세탁실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3층 교육실로 올라가는 거였죠.
환자 가족 교육 강사로 초빙받았거든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62의 나이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교육실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환자 가족들이었죠. 나이 지긋한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강의였거든요. 긴장됐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세탁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옷에 묻은 얼룩으로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죠. 냄새로 증상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 있는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환자 돌보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제가 경험한 것들이죠.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침대 시트 교체하는 법, 옷에 묻은 얼룩 제거법, 환자 옷에서 나는 냄새로 건강 상태 확인하는 법,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강의실을 나오는데 지호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첫 강의 어떠셨어요? 떨렸어요. 그래도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경험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지호 씨와 함께 병원 식당에 갔어요. 예전에는 직원 식당에 갈 수 없었죠. 세탁실 직원은 따로 먹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했죠. 밥을 떠먹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말순 선생님, 여기 앉아도 돼요. 젊은 간호사였어요. 웃으며 앉았죠. 다른 직원들도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봤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부탁드린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에 있는 요양원인데 비슷한 의혹이 있대요. 예, 기억해요.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손끝 감각이 꼭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죠.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눈치를 보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빨래를 했습니다. 손빨래였어요. 세탁기가 있었지만 손으로 빠는 게 익숙했죠. 비누 거품이 손에 닿았습니다. 미끈한 감촉이었어요. 섬유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넣으며 때를 벗겨냈죠. 물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빨래는 해야지. 중얼거렸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부자들은 기억을 지웁니다. 돈으로 증거를 없애고 권력으로 입을 막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기록이에요. 손끝에 남은 감각, 코에 남은 냄새, 눈에 새겨진 얼룩. 모든 게 증거가 되죠. 진실은 결국 손끝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물은 언젠가 새고 때는 언젠가 드러나요. 그게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빨래를 다 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빨랫줄에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옷들이 펄럭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태영아, 엄마가 해냈어. 내 억울함 풀었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잘했어요,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30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교육실로 가는 계단을 올랐어요. 예전처럼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죠. 세탁실에서 시작된 진실이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손끝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는다는 걸. 아무리 숨겨도 손끝이 기억하고 코가 기억하고 눈이 기억한다는 걸요. 부자는 기억을 지우지만 가난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록이더라. 진실은 결국 손끝에서 살아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다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62의 나이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박말순 씨는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가난한 세탁 노동자의 손끝이 수십억이 걸린 병원의 거짓과 위선을 찢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이사장 부부의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고 30억 보험 사기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순 씨의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병원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의 진실은 이제서야 천천히 올라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모욕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아이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